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돈 어른이 해야지. 우리 아들은 부엌 들어오지 마. 고추 떨어져.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잡아 끌더니 이리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무를 보고 제 이야기를 했죠. 안 그래도 우리 대단하신 분이 자꾸 부엌일 시켜서 이미 떨어질 것 같은데? 자꾸만 집안일을 시키는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내 고추 어디 안 떨어졌냐며 호들갑을 떨며 부엌을 두리번거리는 남편과 까르륵 웃어버리는 시어머니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게 연락했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시모가 잡혀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며느리 괴롭히던 시댁 식구들이 잡혀갔냐고요? 궁금하시면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30대 여성인데요. 저희 남편은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만났어요. 당시에 남편은 군대를 전역한 복학생이었죠. 저는 대학을 늦게 가서 신입생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랑 어울리기 힘들더라고요.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도 저 혼자 있었는데 남편이 말을 걸었어요. 너 벌써부터 취업 동아리 들어갔다며? 선배들한테 삼성 들어가고 싶다는 말 들었어. 거기 들어가려면 토익 834점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사회봉사도 해야 하고 인턴십도 준비해야 할걸? 제2 외국어는 뭐 준비할 거야? 남편이 저랑 같은 기업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취업 스펙을 이야기하며 여러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입생이 할 법한 고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군대를 늦게 가서 이제 4학년이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죠. 다른 신입생 남자애들은 술 먹고 놀러만 다니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남편은 또래 남자애랑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철든 것 같고 어른 같아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었죠. 마침 남편이 주말에도 절 불러서 공부도 같이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밥 먹고 카페 가다 보니 사귀자는 말도 안 했지만 교제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와줘서 좋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 족보도 구해다 주고 어떤 강의도 좋은지 알려줬으니까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서 나이도 어린 남자 중에 이런 남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 정말 착하고 다정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조기 졸업할 만큼 똑똑했어요. 남편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았죠. 연애 기간이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귄 기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남편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취직하기 전에 같이 공부하고 밥도 먹으면서 수험생 같은 하루를 보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무렵 혼전 임신을 해버렸죠. 이걸 지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정신없던 와중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우리 둘 다 같이 결혼해서 대기업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먼저 가서 당신 먹여 살릴게. 미래를 약속하며 이리 말해서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비록 저희 부부는 목표했던 대기업에는 못 가고 중소기업에 갔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멋있어 보였어요. 결국 남편과 급하게 상견례 자리를 갖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때까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보고 마음고생 많았다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원태 만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예쁜 처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시집와버렸어? 고생한 김에 좀만 더 고생하자. 이 말을 듣고 시누이가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곧 출산할 거니까 해주신 말씀인 줄 알고 저도 같이 웃어버렸죠. 사실 그때부터 쎄함을 느꼈어야 했어요. 결국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올해 10월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양수가 터져서 남편이 서울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 응급실에 문의했는데요. 병원 수속을 마치고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친정엄마 말로는
남편한테 분만실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들어가기 싫다고 했대요. 이때 남편이 뭐라 거절한 줄 아시나요? 나는 비위 약해서 못 보겠어.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 그냥 엄마가 들어가면 안 돼? 전화해서 시어머니를 부르려고 하기에 친정엄마가 들어가겠다고 나섰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 아빠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등짝이라도 때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당시에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친정엄마가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에 탯줄이라도 자르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죽어도 싫다고 했대요. 남편은 그동안 뭐 했냐고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저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탯줄도 잘라줬다고 해요. 전 이때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얘, 출산했으면 집으로 와야지. 무슨 산후조리원이야. 내가 다 챙겨주마. 내가 불편하면 너네 엄마도 부르면 되지. 뭐하러 돈을 써. 결국 이 전화를 받고 시댁 근처에 있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죠. 저도 산후조리원보다 집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출산 후라 잠이 많아졌는데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애기 화장실 문제, 전 마사지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안 났어요. 자연분만으로 애를 낳아서 그런지 화장실에서 기절을 2번이나 했더라고요. 친정엄마 아니었으면 울면서 산후조리원 갔을 것 같아요. 절 챙겨주는 사람은 부산에서 올라온 엄마뿐이었습니다. 전 이때부터 남편이 달라졌음을 조금씩 느끼게 됐죠. 제가 몸이 조금 회복되어서 애를 안아볼 수 있게 됐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때가 돼서야 신혼집으로 들어오셔서 아들을 보러 왔다고 하셨어요. 원준아, 아이고 우리 손주, 우리 아들을 똑 닮았네. 나오느라 고생했다 우리 아가. 저한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이를 빼앗아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름도 이미 소망이라고 지어놨는데 멋대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제가 그 이름이 아니라고 콕 짚어서 이야기하니 이리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남자가 소망이가 뭐니? 이름 바꾸자. 우리 집안 돌림자가 원이라서 원준이가 좋겠더라. 소망이라는 이름도 공인철학관에서 지어온 이름이라며 거기는 이름 못 지어. 원준이가 나. 스님한테 지어온 거니까 원준이로 해. 소망이라는 이름을 비싸게 주고 왔다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출생신고도 이미 했다고 말렸더니 남편이 이리 말하더군요. 출생신고 아직 안 했는데? 엄마가 아직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 분명 남편한테 하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안 했더라고요. 결국 2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저희 아들 이름은 원준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느낌을 절실하게 느꼈죠. 또 남편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 말만 듣는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시터 문제였죠. 제가 베이비시터 언제 오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엄마가 하지 말라던데? 당신도 좀 그래. 우리 엄마랑 장모님 있으면서 베이비시터를 왜 불러? 둘 다 초보 엄마, 초보 아빠라서 2달만 쓰기로 했으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가 24시간 내내 있을 것도 아니고 가실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전부터 봤는데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니? 배우려고 불렀다면서 그런 건 너네 엄마한테 배워. 결국 시어머니 등살에 떠밀려 베이비시터 예약을 취소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육아휴직 내놓고 게임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눈을 피해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결혼하더니 변했다? 예전에는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던 거 기억 안 나?
나 밥도 먹여주고 그랬잖아. 하지만 남편은 게임하느라 반응도 하지 않았죠. 그때 어머님이 나타나 양말 한 짝을 들고 오며 제게 뭐라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얘는 빨래도 제대로 못하니? 하얀색 양말이랑 검은색 옷이랑 같이 빨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건 남편의 양말이었어요. 원래 빨래를 속옷 따로, 옷 따로, 하얀색 옷 따로 놔두는데 남편이 멋대로 놔둔 것 같았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저를 붙들고 집안일을 못한다며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초적인 걸 알려주며 이런 것도 못하냐고 소리 지르셨죠.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남편이 그런 거라고 대꾸했더니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넌 틈만 나면 우리 아들 탓하니? 아들이 그러면 네가 다시 분리해놔야 할 거 아니야. 아우, 얘가 첫인상이랑 너무 달라. 어떻게든 우리 아들 드잡으려고 야단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획 나가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게임방까지 만들어서 어디서 샀는지 모를 컴퓨터를 설치해놨어요. 거기서 계속 게임하고 있길래 한 소리 했죠. 너는 장모님이 아기방 상주에 있으면서 일 다 하는데 들여다보지도 않니? 밥도 엄마가 하고 어머님은 아기 보고 싶을 때만 오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이리 말하니까 알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변했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화만 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애를 안겨받았어요. 아니야. 엄마도 이제 부산 내려가. 뭐하러 있어. 내가 알아서 돌볼게. 엄마는 어떻게 그러냐며 자기가 돌보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문 닫고 나가라는 거 있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마음 같아서는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밥도 엄마가 하길래 저도 아픈 몸을 이끌고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또 오셔서 아들 하시더니 갑자기 남은 방 하나를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 애기 우는 소리에 자꾸 깨서 컴퓨터 방에서 잔다며? 사돈 어른이 뭐하러 너네 방 쓰니? 저기 방 하나 남으니까 친정엄마 드려라. 저기에 애기 침대 두고 사돈 어른 침대 하나 두면 좋겠더라. 원태야 뭐하니? 얼른 가서 해드려. 이 말에 또 남편이 움직이더니 침대 매트리스가 없다며 바닥에 이불 한 장을 피더군요. 우리 엄마는 늘 침대를 써와서 바닥에서 자면 등베개 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엄마한테 짐 싸서 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걱정된다면서 안 가려고 하시길래 강수를 뒀죠. 왜 저희 엄마만 상주하셔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같이 안 봐주면 애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갈 거예요. 제가 친정집인 부산으로 가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애를 데리고 어딜 가냐며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고 우리 애를 빼앗아 버리더라고요. 이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죠.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엄마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있으니 애를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자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려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해 떠 있는 낮 시간에 들어왔는데 깜깜한 새벽이더군요. 얼른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라 급하게 다시 걸어봤더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얘, 너 진짜로 부산 내려갔니? 애가 하루 종일 울고 앉아서 난리다. 우리 아들은 얌전했는데 얘는 왜 이러니? 널 닮아서 유난인 것 같아. 얼른 와서 어떻게 좀 해봐라. 어머님이 호통을 치시길래 잠결에 성질을 내고 말았어요. 자신 있게 봐주신다고 해놓고 이 새벽에 뭔 일이냐고 윽박질렀는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뭐 하는 짓이냐고 똑같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남의 애도 아니고 제 애인데 가야죠.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길래 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말해놓고 저 혼자 서울로 향했네요. 신혼집에 다시 도착하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농담을 건네시더군요. 드디어 왔니? 예민한 게 너를 닮은 것 같더라. 세월 참 좋아졌어.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웃으시길래 너무 성질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든지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몸 안 좋으셔서 육아 못 도와주세요. 결국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시기로 했지만 전적으로 제가 맡게 됐죠. 친정엄마가 없으니 우리 애가 예민하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툭하면 울고 하루 종일 앉았으니까요. 겨우 잠들었을 때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잠깼다며 울어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애 우는 소리가 듣기 힘들고 돌보기 어렵다며 저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발견해버린 거죠. 저희 엄마가 인터넷에 올린 연말 모임 사진을요. 처음에 어머님이 핸드폰을 내밀며 뭐라 하시길래 인상만 쓰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을 본 순간 인상이 절로 펴져버렸죠.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저를 바로 쪼았고요. 아프다는 양반이 노래방에 가? 그리고 친구들이랑 마트에 가? 요리를 해? 약속이 있어?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네? 우리 엄마 보고 정신 나간 양반이라며 욕하고 있는데 남편까지 나서서 뭐라 했어요. 아프신 분이 모임에 나가서 노래방까지 가시냐? 주말에 매번 스케줄을 갖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집이 만만해? 우리 엄마는 사생활 포기하고 오시는데 장모님은 왜 그래? 손주한테 왜 그렇게 무관심해? 이런 말을 며칠 동안 쏟아붓더라고요. 거짓말한 저는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냐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감시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갑자기 소리 지르길래 얼른 나가봤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네요. 아프시다는 분이 여행을 가신다고요? 저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손주 하나도 안 돌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엄마가 아픈 적 없다는 진실을 말했는지 어머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쪽을 돌아보더니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렇게 제 거짓말이 들통나자 어머님이 전화를 끊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엄마 육아하기 싫어서 꿰쓴 거지? 지금 당장 사부인 오라고 해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집안이었으면 우리 아들 장가 안 보냈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 힘들까봐 거짓말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쉬고 있었던 거라고 말하니 어머님이 신경질을 내셨죠. 그럼 나는 안 힘드냐고 따지길래 저도 같이 따지고 말았네요. 그러게 우리 엄마 있을 때 다 시키지 말고 같이 해주지 그랬어요. 이랬더니 저보고 버릇없는 며느리라는 거 있죠. 결국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나빠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서 나가셨고 저랑 남편이 육아를 도맡게 됐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새벽 시간대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애가 깨서 우는 바람에 남편을 갈구고 말았죠. 당신 결혼하기 전에는 간이든 쓸개든 다 내줄 것처럼 말하더니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이 남이야? 우리 애 아빠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니까 남편도 힘들다고 징징대더라고요. 결국 저 몰래 시어머니를 부르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또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듣고 언성이 높아지겠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타난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였어요. 3살짜리 시누이 애까지 데리고 왔길래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리 말하더군요. 엄마랑 싸웠다면서요. 엄마도 힘들다고 못 키우겠다고 하길래 베이비시터 데려왔어요. 이러면서
옆에 있던 젊은 베트남 여자를 보여줬어요. 아무리 봐도 제 또래 같아 보였죠.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한국 여자를 원했는데 베트남 여자라니 조금은 꺼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시누이가 베트남 유학을 다녀왔고 베트남어도 유창하게 하니까 데려온 것 같은데요. 육아는 해봤을까 싶어서 거절하려고 했네요. 그런데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격이 싸서 데려왔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면 돼요. 애 둘 돌봐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요리까지 해주는데 70만 원이면 거저주는 거 아니야? 언니는 35만 원만 주면 돼요. 제가 알아본 베이비시터 비용이 아무리 적어도 14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달에 35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애 때문에 꼬박 밤을 샌 저에게는 악마의 속삭임 같더군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허락하고 말았어요. 돈을 송금하고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날수록 제 물건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책이나 액세서리 정도가 없어져서 책장이나 화장대 뒤로 넘어갔나 찾아봤네요. 그런데 제일 비싼 노트북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아, 베트남 여자애가 훔쳐갔구나. 의심이 들자마자 시누이를 몰래 불러 속삭였어요. 요즘 물건이 계속 없어지는데 괜찮아? 나는 노트북까지 없어졌어. 혹시 저 여자애가 가져간 거 아냐? 멀쩡한 애인 건 맞지? 제가 이러니까 시누이가 여자애를 대놓고 가리키면서 쟤는 한국어 몰라서 크게 말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편하게 물건 훔친 거 아니냐고 묻는데 시누이가 그제서야 베트남어로 뭐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한참 이야기 나누더니 자긴 안 훔쳤다는 베트남 말을 통역해주는 거 있죠. 그런데 베트남 여자애가 웃고 있었어요. 자기가 안 훔쳤고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제가 왜 웃냐고 물어보니 베트남 여자의 말을 들은 시누이가 이리 말해주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대. 한국인 아니라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언니, 너무 이러지 말자. 얘도 타지에서 고생하잖아. 돈 조금만 주면서 이러는 건 좀 아닌 듯? 시누이가 이러길래 더 이상 뭐라 추궁할 수도 없었죠. 그저 주의주시하며 비싼 물건들을 숨겨놓고 있었네요. 그런데도 그 뒤로 물건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드셋, 이어폰, 옷, 화장품 등등 전부 다 값 나가는 거였죠. 분명히 옷장 속이나 창고 안에 숨겨놨는데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이 문제를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런 말만 들었네요. 당신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내 거는 없어진 거 없어. 내 동생도 없어진 게 없다는데 왜 그래? 다시 잘 찾아봐. 당신 원래 칠칠 맞아서 물건 잘 잃어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내 실수인가 잠시 흔들렸죠. 시누이나 남편 물건은 안 없어지고 제 물건만 없어지니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베트남 여자의 짐을 뒤져봤어요. 제 예상대로 가방 안에 노트북, 헤드셋, 이어폰이 들어있더라고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나오자마자 시누이가 한패가 아닌가 싶었어요. 저를 농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시누이랑 베트남 여자애를 깨웠죠. 이게 뭐냐고, 이거 내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베트남 여자애랑 시누이가 베트남어로 막 말하면서 웃는 거 있죠? 그러더니 잠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얘가 미안하대. 돈 조금만 줘서 그랬대. 다음에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누이가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부터 모아야 하지 않냐고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자기도 지켜보겠다며 일단 자고 내일 보자고 하길래 믿지 않았네요. 그날 밤에 팩캠 CCTV를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서 산 다음 몰래 설치해놨는데요. 매일 CCTV를 확인해보던 와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충격과 배신감에 심장이 쿵쿵쿵 뛰었죠. 남편과 베트남 여자애가 껴안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란 베트남 여자애는
과연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제서야 내 물건이 없어졌는데 걱정해주지 않고 내 편 들어주지도 않던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예감이 들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집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다 털어놓았더니 이리 말씀하셨죠. 그래, 그냥 나와버려라. 일단 남편한테 애 좀 부탁하고 와서 한숨 돌려. 울지 말고 우리 딸. 요즘 이혼 별거가 흠이냐? 여차하면 이혼해버리면 돼. 엄마 위로를 받으니 점점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일단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어디 가냐고 묻는 거 있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친정에 간다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또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베이비시터가 어쩌고 베트남 여자애가 어쩌고 이런 말 한 거지? 걔가 물건 안 훔쳤다잖아. 당신 혼자 오해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가만 보면 당신 참 답답해. 여기서 홧김에 베트남 여자애랑 무슨 사이냐고 추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준비한 것처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내가 미쳤다고 그 여자애랑 바람 피겠어? 걔가 뭐가 잘났다고. 당신보다 예쁘기래 돈이 많기를 해. 당신 운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 제가 CCTV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봤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와이프가 자꾸만 바람피는 남편이랑 이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고소당했더라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불법 촬영물 유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얼척없다며 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그저 내 물건이 없어졌는데 편들어주지 않아서 오해한 거라고 둘러댔는데요. 남편은 당연히 제 말을 듣고 이리 비웃더군요. 당신 진짜 의부증 있는 것 같네.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짐은 왜 쌌어? 뭐 이것 때문에 친정으로 내려가려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남편이 그냥 가버리라고 하는 거 있죠?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제가 지겹다길래 우리 원준이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려고 서울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길에 실시간 인기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1위 동영상 제목이 경찰이 놓친 베트남 사기단이어서 저도 모르게 클릭하고 말았네요. 동영상이 재생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베트남 여자애랑 시누이가 으슥한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시누이랑 베트남 여자애가 도망가기 시작했죠. 사실 그 남자가 경찰이라서 도망간 거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결국 놓치자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된 것 같더군요. 동영상을 찍은 사람은 근처 사는 시민이라는 댓글도 발견했네요. 그리고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댓글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여자애와 신우의 죄명은 사기로 포상금도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전 이 동영상을 가지고 친정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같이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같이 올라가서 어떻게 좀 해야겠어. 너는 같이 올라가면 이렇게 해라. 알겠지? 엄마가 저한테 속닥거리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엄마가 말한 대로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신혼집 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문을 조금 열더니 문틈으로 얼굴을 내비치더군요. 뭐야? 네가 무슨 일이냐? 영원히 안 올 것처럼 굴었다며? 사돈 어른은 왜 왔어요? 우리 아들 혼내기라도 하려고요? 어머니 반응이 왠지 모르게 날카롭길래 친정엄마가 문 안 열어줄까봐 아이 봐주려고 왔다며 굽신거렸네요.
시모는 그걸 또 좋다고 열어줬고요. 그런데 남편이 절 보자마자 베트남 여자애가 이상해서 내보냈다는 거 있죠? 걔가 진짜 이상하게 너를 질투하더라고. 아예 내쫓자는 말을 하길래 내가 해고하자고 했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의심해서 미안해. 당신이 원래 좀 예민하잖아. 그래서 괜히 의심하는 줄 알았지.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의부증 있는 것 같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왜 저러는 걸까 의심이 되더군요. 물건 더 없어진 거 있냐고 물으며 그동안 못 찾은 액세서리, 책까지 건네주었어요. 그때 엄마가 말한 대로 베트남 여자애가 껴안고 있는 걸 문틈으로 봤다고 말하려 했는데요. 남편이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엄마 앞에 돈 봉투를 놔둬서 말을 못했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돈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70만 원이 들어있었네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 남편이 이리 말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서 베이비시터 부르기가 어려워요. 이번 베이비시터도 쫓아냈으니까 장모님이 봐주세요. 시누이 애까지 부탁드려요. 남편이 정신 나간 것 같아서 참지 않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언제 예민했다고 그래? 다른 베이비시터 부르면 되잖아.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돈 아깝잖아. 원래 50만 원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떳떳하시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남편이랑 시누이가 마주보고 웃는 겁니다. 그때 딱 떠올리고 말았죠. 베트남 여자애랑 시누이가 서로를 보면서 웃던걸요. 이런 사기꾼 집안이란 말에 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행여나 도망갈까봐 경찰에 몰래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제 말을 쭉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원희 씨와 응유엔 민칸 씨 말하는 거죠? 김원희 씨 집안 자체가 범죄 집단인 것 같아서 조사 중입니다. 지금 피해자분 집에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김원희 씨 집은 아버님 동의하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바로 체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더 끌어줄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길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 말을 듣고 일단 순종적인 척 연기를 하기로 했죠. 친정엄마한테도 이 말을 조용히 전했는데요. 엄마, 경찰이 그러는데 지금 조사 중이라 출동할 수가 없대. 우리가 도망 못 가게 시간 좀 끌어달래. 잠깐만 비위 맞춰주자. 엄마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제 애와 시누이 애를 돌봐주기로 했죠. 시누이가 자기 애를 안겨주면서 이리 말해도 전부 다 참아냈어요. 아, 팔 아파. 언니가 좀 안 와요. 그동안 제가 집안일 다 했거든요. 언니가 이제 빨래하고 바닥 좀 닦아요. 이러더니 걸레를 제 발밑에 던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시누이한테 다시 던지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냐고 따졌을 테죠. 하지만 경찰들 부탁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하고 걸레를 집어들었네요. 제가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돌리려는데 이번엔 남편이 장모님을 불렀어요. 장모님, 베란다 청소 좀 해주세요. 한 번도 안 치웠더니 더럽네. 이리 말하고 게임을 하러 들어가 버리더군요. 베란다에 나가보니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쓰레기도 넘쳐났어요. 감히 우리 엄마한테 지가 핀 담배를 치워달라고 해? 제가 속으로 이 생각을 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이제는 남편이 어려서 그렇다는 생각도 안 들고 파렴치한 놈이라는 게 확실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치우겠다고 하곤 엄마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았어요. 베란다를 치우는 사이 엄마가 쉬는 꼴을 못 보겠는지 계속 저희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다가 저를 불러내기도 했어요. 우는 애를 달래다 말고 갔더니 이렇게 묻는 거 있죠? 여기 신혼집 접고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우리 애가 너무 울기도 하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잖아. 장모님도 같이 살아요. 전 당연히 신혼집 놔두고 왜 그러냐고 싫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 또한 손 벌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원준이 대가족 밑에서 자라야 성격도 온순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당신 닮아서 너무 예민하고 까칠해. 이러면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신우이랑 같이 웃었어요. 제가 무시하고 다시 우리 애를 보러 갔는데요. 기어코 저를 다시 불러서는 왜 싫어하냐고 묻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나름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난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것도 불편해서 혼자 살고 싶어 했는데 무슨 시집살이야. 막상 내 부모지만 안 맞는 점이 많은데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싸우겠어? 그리고 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여야 하냐며 신혼집 계약이 많이 남았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굴하지 않고 계속 말하더군요. 당신이 쓸데없는 이상만 갖고 있는 거야. 나이도 많으면서 나보다 철이 없으면 어떡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애가 성격도 좋더라. 정도 많고.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성격이 안 좋고 정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성격은 부모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어느 정도 성향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리 설명했는데도 끝까지 놔주지를 않길래 저놈의 아구창을 때려버릴까 하다가 논리적으로 설득했어요. 난 아이를 위한 인생을 살기보단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이랬더니 전 부모 자격이 없는 여자라네요.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나대는지.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이 점점 못생겨 보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 나오는 호정이 같은 며느리를 원하신다는 거 있죠? 그건 드라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참지 못하고 이리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뭐야? 나 예민해서 싫다는 거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니까 친정엄마가 서둘러 와서 경찰이 곧 온다며 귓속말을 해주었어요. 엄마가 해준 말이 아니었으면 예민한 아내라서 당신이 범죄자인 거 알았다고 소리쳤을 거예요. 엄마 손에 걸레가 들려있길래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저희가 쓰는 방 쪽 창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부방 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창문을 닫으라고 시켜놓고 친구랑 전화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내면서 친정으로 가놓고 다시 돌아와서 굽신거리는 거 있지? 얘가 갑자기 착해졌어. 아마 사부인이 설득한 것 같아. 그러다 이혼당한다고 으름장이라도 놓았나 보지.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좀 그렇잖아. 며느리가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잡냐고? 어머 얘, 내가 뭘 잡았다고 그래. 며느리 주제에 어찌나 예민하던지 툭하면 시애미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우리 아들도 기죽이려고 아주 드잡고. 저희 엄마가 듣고 있는데도 대놓고 제 뒷담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화가 나 어머님 했는데도 끝까지 전화통화를 이어가더군요. 그냥 파혼시키고 의사 집안이랑 맞선 보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까워. 왜 소윤아? 좀 놀린 거 가지고 삐졌니?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웃기 바빴어요. 집이 울리도록 호탕하게 웃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냥 확 이혼시켜버릴까? 소윤이가 바로 오케이 하면 어떡해.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마침 왔더라고요. 남편도 시모가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 우리 이혼할래? 내가 의사 와이프한테 돈 좀 뜯어서 올게. 이렇게 말하면서 농담이라고 하는데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요. 그 와중에 경찰한테 문자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나 싶었죠. 그런데 경찰에게서 시댁은 조사했으니 내 집안도 조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냥 체포해서 조사하면 안 돼요? 시댁 조사는 아버님이 허락하고 제 집도 제가 허락해서 수사가 가능했지만 영장 발부가 안 돼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만 기다리면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길래 기다리기로 했죠. 너무 화가 났지만 경찰한테 체포되는 시댁 식구들 모습을 떠올리니까 어떻게든 참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로 나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옷 좀 사주면 안 될까요? 출산하고 갑자기 살이 쪄서 옷이 다 안 맞는데. 어머님이 돈 없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갑자기 무슨 옷이냐며 반응하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밖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백화점이나 보세 옷가게가 아니라 시장으로 향했죠. 거기서 옷 좀 골라보라길래 세일 중인 옷 중에 아무거나 골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옷을 보자마자 택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2만 원짜리? 이게 어딜 봐서 2만 원이야. 이모, 이거 좀 깎아줘. 사장님은 안 그래도 세일 중인데 더 못 깎는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기어코 그걸 깎아서 17,000원에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네가 임신해가지고 살이 많이 쪘잖아. 배가 나와 있는데 곧 있으면 빠질 거야. 비싼 옷 사줘봤자 며칠 못 입으니까 살 빠지면 네 남편이랑 같이 좋은 옷 사줄게. 남편 옷은 이런 데서 안 산다며 백화점으로 향하더군요. 백화점에서 시어머니랑 남편, 시누이 옷만 잔뜩 사더니 신발까지 사려고 했죠. 웬일로 남편이 제 거랑 장모님 거는 안 사냐고 물었는데요. 이때 시어머니가 이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엄마 생각이나 좀 그렇게 해라. 너는 어디 가서 엄마 옷 사줘본 적 있냐? 아우, 벌써부터 며느리 생각만 나네. 아들내미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던데. 남편은 그런 시모 보고 아니라고 애교를 떨고 있더라고요. 저랑 친정엄마가 짐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그냥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전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 붙들고 있으려고 외식까지 하자고 아양 떨었는데요. 어머님은 어머,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도 다행히 밥 먹으러 가주더군요. 여기서 시어머니의 진상짓이 끝났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그이가 은행에서 VIP야. 은행 가면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집 이사 갈 때도 대출 안 끼고 현금으로 이사 갔었는데. 시아버지 자랑부터 친척들까지 전부 다 돈이 많다고 말하시더니 음식이 나오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개걸스럽게 먹기 바빠서 밥맛이 뚝 떨어졌죠. 그저 핸드폰만 보며 경찰들에게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릴 쯤이었어요. 밥을 다 먹었는지 슬쩍 친정엄마를 바라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사부인, 잘 먹었어요. 근데 이 집 음식이 전체적으로 너무 짜네. 경상도 사람인가? 사부인 음식도 좀 짜잖아요. 원래 그쪽 집안들은 음식을 짜게 하나? 자기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엄청 투덜댔어요. 사기치고 다니는 집안이면서 왜 이렇게 돈을 쓸 줄 모를까요? 시댁 바닥을 뜯어보면 돈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사이 경찰에게 조사가 끝났다는 문자가 왔죠. 결국 계산도 엄마가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고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동안 한 푼도 안 주셔놓고 밥도 안 사주시더군요. 결혼에 필요한 돈이란 돈은 대부분 친정에서 해줬으니까요. 그제서야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 올 동안 남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결혼 전을 계속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게 뭐가 좋다고 만났을까? 젊고 잘생긴 얼굴밖에 없는 저놈이랑 연애만 하지 뭐하러 애까지 만들었을까? 여러 후회가 되더군요. 집으로 가자마자 보이는 건 또 가득 쌓인 설거지거리였고요. 남편이 야식을 먹은 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왜 먹고 안 치웠냐고 남편에게 치우라고 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바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사돈 어른 돈 들였으니까 사돈 어른이 해야지. 우리 아들은 부엌 들어오지 마. 고추 떨어져. 저는 시어머니가 축지법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빨리 오는 걸 처음 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 시모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 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우리 대단하신 분이 자꾸 부엌일 시켜서 이미 떨어질 것 같은데? 자꾸만 집안일을 시키는 저한테 하는 말이겠죠. 내 고추 어디 안 떨어졌냐며 호들갑을 떨며 부엌을 두리번거리는 남편과 까르르 웃어버리는 시어머니까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이 띠링하고 울리더라고요. 제가 얼른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문자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남편 집안 자체가 사기단이었고 영장이 발부됐으니 체포만 하면 된다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다 불러놓았죠. 친정엄마와 함께 계획해 놓았던 복수를 하려고요. 시어머니를 거실 테이블 앞에 앉혀놓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리 말했어요.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줄게. 우리 엄마 말고 시어머니가 육아해주세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 웬 500만 원이냐, 이렇게 큰 돈을 매달 줄 거냐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리 말했어요. 시누이 덕분에 받을 돈인데 500은 줘야지. 그래야 너도 떳떳하지 않아? 포상금이 500만 원이라더라? 시누이가 이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핸드폰을 켜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경찰한테 붙잡힐 뻔한 그 동영상을 보고 남편 놈이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리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도망가려고 했고요. 하지만 현관문을 연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누이를 신고해서 500만 원을 받았네요. 시누이는 무려 1억 원 이상을 사기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응유엔 민칸이라는 베트남 여자애도 잡혔는데 시누이랑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베트남 유학 갔을 때 친해져서 베트남에서부터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하네요. 나중에 경찰한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냐고 물어보니 이리 말해주었어요. 김원희 씨랑 응유엔 씨가 인터넷 사이트로 남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즉석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임신을 했는데 책임지라며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한 것 같아요. 안 주면 친구나 가족한테 다 알리겠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돈을 준 거죠. 김원희 씨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임신은 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계속해서 돈을 벌고 다니다가 지명수배까지 걸린 거고요. 경찰 말로는 시댁 식구들이 그런 시누이와 응유엔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냥 놔뒀다고 해요. 최근에는 옆에서 부추기며 도와주기까지 해서 방조죄와 사기죄 공범으로 붙잡히게 되었다고 하네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하길래 꼬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과 시모가 깜빵에 잡혀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가 친정집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문 한 번만 열어주라.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사정사정하길래 일단 나가봤는데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원희가 동생이라서 신고를 못한 거지. 난 사기꾼이랑 거리가 멀어. 응유엔인가 뭔가 하는 애도 그날 처음 본 거야. 당신이랑 같이 본 날이 초면이었다고. 얘가 갑자기 껴안은 적도 있거든? 그것도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그랬던 거야. 응유엔이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뒤 와이프한테 보여줄 거라면서 협박을 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길래 용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냈죠. 벌금 내야 하는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바로 갚을게. 직장에서도 잘려서 대출도 안 된대. 진짜로 갚을 테니까 딱 한 번만. 제발, 누나.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에 부르던 호칭까지 부르며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리 말해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널 만난 게 제일 후회돼. 3개월 만에 널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너무 바보 같더라. 결혼 후에 네가 싹 바뀐 것도 배신이었고 너네 집안이 사기꾼 집안이었다는 것도 배신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빌려줘? 이리 말해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길래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저한테서 떨어져서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문틈으로 뭐가 낑겨서 안 닫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문을 꽉 잡고 안 놔줘서 손가락이 낀 거였어요. 제가 당황스러워하니까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아가, 미안하다.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애인 줄 몰랐어. 그런 애였으면 진작에 쫓아내고 호적에서 파버렸지. 내가 너랑 사부인 막 대한 건 사과하마. 무릎 꿇고 사과할게. 시어머니가 진짜로 무릎을 꿇길래 핸드폰을 켜서 112를 눌러서 보여줬죠. 남편과 시모가 그제서야 저한테서 떨어져서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과 시모는 2천만 원이 없었는지 징역살이를 하러 갔더라고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깜방에 들어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가 충격이 컸는지 이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외 출장 간 사이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1년 동안 한국에 있었던 날들 다 세어보니까 고작 한 달이더라. 내가 집안에 너무 무심했어.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아버님이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런 아들이랑 얼른 연을 끊으라며 이혼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매부가 생각나더군요. 시누이랑 결혼한 시매부는 무슨 죄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알려줬더니 시매부 또한 이러한 반응을 보였죠. 우리 별거 한 지 꽤 됐어요. 계속 나 의심하게 만들더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혼 소송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이 집안이랑 아예 끝을 내려고요. 저도 시매부와 같이 이혼 소송 중인데요. 우리 애는 원준이가 아니라 소망이라고 부를 거라서 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친정엄마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죠. 혼자가 되면 엄청나게 외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이혼이 엄청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혼자 살아버리세요. 저 같은 사람도 혼자 사는데 여러분이라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앞이나 여러분 앞에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